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폴레온 힐의 유명한 책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영어 원제가 Think and Grow Rich입니다. 아마 이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도 이 책의 제목은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하는 말로 이 책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부자로 가는 지름길. 생각은 재산이다. 그리고 그 생각이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간절한 소망과 조화를 이룰 경우 결국은 커다란 재산이 된다. 30여 년 전 에드원 판스라는 사람은 생각하고 간절히 원하면 부자가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다. 물론 그의 이런 깨달음은 절대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위대한 발명가인 토머스 에디슨과 사업을 같이 해야겠다는 간절한 소망에서 비롯되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꿈이 아주 분명했다는 점이다. 그는 진심으로 에디슨과 함께 일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판스는 자신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그는 개인적으로 토머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했다. 둘째는 에디슨이 사는 뉴저지주 오렌지 카운티까지 가는 차비조차 없었다. 보통 그러한 어려움에 부닥치면 좌절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판스는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고 마침내 열차에 올라타 오렌지 카운티로 향했다. 그리고 에디슨의 사무실에 도착해 자신을 소개한 후 함께 일하고 싶다고 간청했다. 몇 년 후 판스와의 첫 만남에 대해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평범한 사람으로 내 앞에 나타났지만 표정에서는 자신이 갈망하는 것을 반드시 얻고자 결심했다는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사실 처음부터 판스가 에디슨과 파트너십을 맺은 것은 아니다. 그는 단지 에디슨의 사무실에서 최소한의 임금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에디슨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판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 이는 판스의 명확한 목표를 미래의 파트너에게 제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다. 많은 날이 지나가도 판스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진정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준비가 되었으면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말한다. 판스 또한 에디슨과 비즈니스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가 필요로 할 때까지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했다. 물론 그는 마음이 흔들려 당장 돈을 벌기 위해 세일즈맨이라도 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잠시 흔들리기도 했지만 나는 에디슨과 동업을 하기 위해 이곳에 왔고 평생이 걸리더라도 끝장을 보겠다라고 스스로 다짐하고는 했다. 보통 사람들이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을 내던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마도 당시의 젊은 판스는 그것을 잘 몰랐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굳은 결의와 야망은 모든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찾고자 한 기회를 얻게 될 운명으로 이끌었다. 그런데도 마침내 기회가 왔지만 그것은 판스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과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기회의 속임수 중 하나이다. 실제로 기회란 슬그머니 뒷문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교묘한 특징이 있어서 종종 불행 또는 일시적인 패배의 형태로 위장하고 나타난다. 에디슨은 당시 에디슨 녹음기라고 알려진 새로운 기계를 막 완성한 참이었다. 그러나 그의 세일즈맨들은 이 새로운 기계에 열광하지 않았다. 그만큼 그 기계는 발명가 외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을 만큼 이상하게 보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판스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자신은 그 기계를 팔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에디슨에게 자신이 이 기계를 팔겠노라고 제안했고 즉시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고 판스는 기대 이상으로 그 기계를 잘 팔았기에 에디슨은 판스에게 일괄 독점권을 체결해 주었으니 바야흐로 비즈니스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두 사람의 이런 협력에 대해 에디슨이 만들고 판스가 판매에 불을 붙였다라는 슬로건이 생겨났다. 그들의 비즈니스 협력은 30년 이상 지속되었고 판스는 큰 돈을 벌어들이며 생각하고 원한다면 부자가 된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해 보였다. 또 다른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죠. 성공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거머쥘 수 있다. 실패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일시적인 실수로 인한 낙담과 포기하는 습관이다. 더비라는 사람은 황금에 대한 열병에 사로잡혀 금을 채굴하여 부자가 되려는 희망을 품고 서부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채광권을 승인받자마자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다. 무척 고된 일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황금에 관한 생각뿐이었다. 마침내 몇 주 동안의 노력 끝에 금맥을 발견했고 금광석을 채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캐낸 금광석을 운반해 오는 운반차가 필요했다. 그리하여 아무도 모르게 금맥을 덮어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친척들과 몇몇 이웃들에게 금광석을 운반할 방법에 관해 설명했다. 그러자 그들은 돈을 모아 더비의 삼촌들과 함께 서둘러 광산으로 되돌아왔다. 드디어 금광석을 채굴하고 이를 실은 첫 번째 운반차가 재련소로 보내졌다. 이에 대한 수익은 그들을 콜로라도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광산 중 하나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었다. 이제 몇 번만 더 운반하면 모든 부채를 청산하고 그 후에는 막대한 이윤이 생길 터였다. 그런데 그때 일이 생겼다. 갑자기 금맥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들은 낙담하여 굴착기로 구멍을 뚫고 다시 금맥을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할 수 없이 굴착을 멈추기로 했고 눈물을 머금고 채굴 장비며 운반차를 중고 판매업자에게 헐값으로 팔아치우고는 고향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 중고 판매업자는 광산 기술자를 불러 다시 한번 광산을 살펴보자고 했다. 그러자 그 기술자는 광산 소유자가 단층선의 특징을 잘 몰라 너무 일찍 포기한 것 같다고 조언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금맥은 더비가 굴착을 중단한 곳에서 불과 90c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될 참이었다. 그리고 정확히 거기서 다시 금맥이 발견되었다. 금맥으로부터 90cm 앞에서 포기함으로써 막대한 부를 잃은 더비는 자신의 뼈아픈 경험을 잊지 않았다. 간절히 원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러나 그런 깨달음은 생명보험 사업에 뛰어든 후에 발견한 것이었다. 나는 금맥으로부터 90cm 앞에서 포기했다. 그러므로 내가 보험 가입을 권유할 때 고객이 아니오라고 대답해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현재 더비는 생명보험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매년 100만 달러 정도의 생명보험 실적을 올리고 있다. 금광에서 일찍 포기했던 교훈을 명심하고 생명보험 회사에서는 오직 인내로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성공하기까지 수많은 역경과 실패를 경험한다. 이럴 때 사람들이 가장 쉽게 결정하는 것은 자포자기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이다. 지금까지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알려진 500명 이상이 자신들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었다. 그것은 바로 수많은 실패에 부딪히더라도 좌절을 극복한 것이라고 했다. 부디 독자들은 현재 자신이 처한 불행한 상황이나 결핍을 탓하지 말고 할 수 있다라는 자기신념을 통해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의 부제가 생각하면 이루어지는 12가지 성공 법칙인데요. 책의 본문에 이 12가지 법칙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법칙, 간절한 소망은 부자가 되는 출발점이다. 단순히 원하는 것만으로는 부를 이룰 수 없다. 간절하게 부를 원하고 부를 얻기 위한 확실한 방법과 수단을 계획해야 한다. 부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다음 6가지의 명확하고 실용적인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돈을 벌기 위한 야망의 자기 선언문이라고 칭한다. 1. 원하는 명확한 액수의 돈을 마음속에 고정시켜라. 단순히 많은 돈을 원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명확하게 금액을 확언하라. 2. 원하는 돈에 대한 보상으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라. 3. 언제까지 돈을 벌 것인지 기간을 정하라. 4. 당신의 야망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즉시 계획을 실행에 옮겨라. 5. 벌고자 하는 금액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내용을 작성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길과 계획을 명확히 작성하라. 6. 자기 선언문을 하루에 2번, 즉 밤에 잠자기 직전에 1번, 아침에 일어나서 1번 큰 소리로 읽어라. 읽으면서 이미 돈을 소유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느끼고 믿어라. 이 6가지 원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6번째 원칙을 준수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돈을 가지기 전까지는 불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간절한 소망이 당신을 도울 것이다. 당신이 간절히 돈을 원하고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오직 목표는 부를 이루기로 하고 자신을 믿는 것이다. 돈에 대한 의식이란 마음이 돈에 대한 열망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이미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오직 돈을 의식하는 사람만이 큰 부를 쌓을 수 있다. 앞서 말한 6가지 원칙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의 축적을 우연이나 운에 맡겨두어서는 안 되며 충분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거대한 부를 쌓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전에 먼저 꿈을 꾸고 소망하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을 희생할 수 없다면 결코 거대한 부를 쌓을 수 없다. 또한 실제로 부를 쌓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 한 당신은 절대 거대한 부를 이뤄내지 못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상상 속에서 큰 부를 볼 수 없다면 당신의 은행 통장에서도 결코 큰 금액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부를 축적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를 실행한 진정한 리더들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힘을 활용하고 실용화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세상을 더 편하고 즐겁게 하려고 초고층 빌딩이나 도시 건설, 공장, 비행기, 자동차, 삶을 덜 편리하고 즐겁게 만드는 것으로 전환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열린 마음은 오늘날 이상가들이 갖춰야 할 필수품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시작하기 전에 이미 파멸하고 만다. 자기 몫의 부를 얻으려고 계획할 때 당신의 꿈을 경멸하며 손가락질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변화된 세상에서 큰 부를 얻으려면 과거 위대한 개척자들의 정신을 생명력으로 여겨야 한다. 무언가를 막연히 원하는 것과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당신이 얻을 수 있다고 믿기 전까지는 아무도 당신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마음의 상태는 단순히 희망하거나 소망하는 것이 아닌 신념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리고 열린 마음은 신념을 위해 꼭 필요하다. 제2법칙, 야망을 달성하려는 신념이 확고해야 한다. 신념과 사랑, 섹스의 감정은 모든 긍정적인 감정 중에서도 가장 강렬하다. 사랑과 신념은 초능력이고 인간의 정신적 측면과 관련이 있다. 섹스는 순전히 생물학적인 것으로 육체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이 3가지 감정을 섞는 것은 인간의 유한한 사고와 무한지성 사이에서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문을 여는 효과를 보고 있다. 신념이란 자기 암시를 통해 잠재의식에 대한 긍정 또는 반복적인 지시를 통해 창조하거나 유도해낼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이 책을 읽는 목적을 생각해보자. 목적은 당연히 야망이라는 생각의 충동을 돈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얻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잠재의식에 각인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 잠재의식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한 다음 신념의 형태로 당신에게 전달되고 당신이 신념에 따라 행동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신념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설명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는 색을 본 적이 없는 시각장애인에게 붉은 색을 설명하기만큼이나 어렵다. 비교할 만한 무언가가 없기 때문이다. 신념은 이들 지침의 적용과 사용을 통해 자발적으로 발전하는 마음의 상태이기에 이 책의 12가지 법칙을 이해한 후 개발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감정 또는 생각의 느낌은 생각에 생명력과 활력과 행동력을 부여한다. 신념, 사랑, 섹스의 감정이 어떤 생각의 충동과 섞이면 이 감정 중 어떤 것이든 단독일 때보다 훨씬 더 큰 행동력을 끌어낸다. 이렇듯 잠재의식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에 쉽게 영향을 미치지만
마찬가지로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생각 역시 똑같이 물리적 등가물로 변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신념은 모든 부를 축적하는 출발점이다. 신념은 모든 기적의 근본이고 과학적 원리로는 해석할 수 없는 모든 신비로움이다. 신념은 실패의 유일한 해독제다. 신념은 기도와 섞일 때 무한한 지성과 직접 소통하는 유일한 매체이다. 신념은 인간의 한정된 정신이 만들어내는 생각의 진동을 정신적 자산으로 변형시키는 요인이다. 신념은 무한하고 우주적 힘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이다. 신념의 힘에 대한 증거를 원한다면 이를 활용한 사람들의 성과를 찾아보자. 먼저 나사렛 예수가 있다. 기독교는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큰 힘이며 그 기본은 신념이다. 기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신념 그 자체에 지나지 않는다. 인도의 간디가 보여준 신념의 힘에 대해 생각해 보자. 세상은 그에게서 문명세계에 알려진 신념의 가능성 중 가장 놀라운 사례를 보여준다. 간디는 돈이나 무기, 군대와 같은 전통적인 힘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큰 잠재력을 발휘했다. 2억 명의 정신에 영향을 끼쳐 하나로 뭉쳐 움직이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는데 신념을 제외하고 그 어떤 힘이 그런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게 하겠는가. 제3법칙, 부자가 되겠다는 자기 암시를 걸어야 한다. 자기 암시는 오감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자발적인 충동을 자기 마음에 다다르게 하는 암시나 자극을 말한다. 달리 말하면 자기 암시는 자기 제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의식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마음의 부분, 그리고 그 마음에서 행동을 일으키는 잠재의식 사이에서 소통 역할을 한다. 자기 암시의 원리는 의식 속에 남도록 허용하는 지배적인 생각이 자연스럽게 잠재의식에 도달함으로써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떤 생각을 해도 자기 암시의 도움 없이는 무의식의 사고에 들어갈 수 없다. 다르게 말하면 오감을 통해 느낀 모든 감각은 의식적 사고에 의해 멈추고 잠재의식에 전달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 따라서 의식적 사고는 잠재의식의 접근에 대해 외부 보호자 역할을 한다. 인간은 오감을 통해 잠재의식에 도달하는 암시의 힘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창출해냈다. 잠재의식은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비옥한 땅에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는 정원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자기 암시는 자발적으로 잠재의식의 창의적인 생각을 공급하거나 차단한다. 그리하여 파괴적인 생각은 이 풍부한 마음의 정원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에 도달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잠시 집중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6가지 원칙 중 첫 번째 원칙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면 눈을 감고 자신이 원하는 금액에 대해 집중하고 원하는 금액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하루에 한 번 이상 수행하자. 이 연습을 하면서 신념에 관한 지침을 따르고 실제로 돈을 소유하고 있는 자신을 보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다. 잠재의식이란 절대적인 신념으로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들에 대해 행동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비록 명령이 해석되기 전에 반복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는 하지만 말이다. 이 설명에 따른다면 시각화할 확실한 금액이 있고 그 돈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게 된다면 잠재의식은 돈을 얻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제 당신의 상상력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야망을 잠재의식에 전달함으로써 부를 얻기 위한 실제적인 계획을 세워보자. 계획이 세워진 뒤에는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계획들은 아마도 영감의 형태로 육감을 통해 당신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나타날 것이며 이는 영감으로부터 비롯된 메시지이다. 인간은 자신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 무한지성의 협력을 받을 수 있기에 자신과 환경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당신은 지금 이 성공 철학의 핵심을 읽고 있는 것이다.
야망을 돈으로 바꾸는 실제적인 수행이란 그 야망을 자기 암시 원리를 사용해서 잠재의식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 지침들은 그저 자기 암시를 적용하기 위한 단순한 도구들임을 기억하자. 그러면 항상 더 중요한 부분을 의식하게 될 것이고 자기 암시의 원리는 이 책에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돈을 축적하려는 노력에 관여하게 될 것이다. 자기 암시의 원리가 건전한 것임을 완전히 확신할 때까지 매일 밤 한 번씩 전체 장을 큰 소리로 읽자. 자기 암시 원리가 여러분이 갈망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확신을 해야 한다. 제4법칙, 전문 지식을 활용해야 한다. 지식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일반적인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화된 지식이다. 지식은 확실하게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행동 계획으로 체계화되고 지적으로 유도되지 않는 한 돈을 끌어들이지 못한다. 교육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에디코에서 파생되었는데 이는 추출하고 더 날카롭게 다듬고 내면으로부터 개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을 습득했다면 실제로 계획을 세우고 명확한 목표를 위해 체계화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식은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해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 말고는 다른 가치는 없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 사업 또는 직업과 관련된 전문 지식의 습득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보통 학교를 마치면 지식 습득 기간이 끝났다고 생각해 버린다. 하지만 진실은 학교 교육이 실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의 창출을 위해 설계된 체계화된 계획의 형태인 역량이란 아이디어와 전문 지식이 결합된 상상력을 의미한다. 제5법칙, 상상력은 부를 실현하는 도구이다. 상상력이란 말 그대로 인간이 창조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다. 풍부한 상상력은 두 가지 형태로 기능한다. 하나는 합성적 상상력이고 다른 하나는 창의적 상상력이다. 합성적 상상력으로 우리는 오래된 개념이나 아이디어 또는 계획을 새로운 조합으로 배열한다. 창의적 상상력은 인간의 무한한 지능과 직접 소통하게 된다. 예컨대 예감과 영감을 받는 능력이다. 이 능력에 의해 기본적이거나 새로운 모든 아이디어가 사람에게 만들어진다.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의 진동을 받아들여지는 것도 이 능력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 기능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잠재의식과 조율하거나 소통할 수 있다. 신체의 근육이나 기관은 사용을 통해 발달하듯 상상력의 합성력과 창조력 또한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 민감해진다. 이 능력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침묵할 수는 있지만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을 돕는다. 당신이 노력과 정직만이 부를 가져올 거라고 믿는 사람들 중 하나라면 생각을 버려라. 사실이 아니다. 엄청난 부는 결코 힘든 노동의 결과가 아니다. 부는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라 확실한 요구에 응답함으로써 온다. 당신이 아이디어의 생명과 행동 지침을 제공하면 아이디어는 그 자체의 힘으로 거인이 되어간다. 아이디어는 자신을 생성하는 뇌가 먼지로 돌아간 후에도 살아남는 힘이 있다. 그리고 아이디어는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자라서 가장 강렬한 야망을 충족시킬 것이다. 제6법칙,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제까지 인간이 창조하거나 획득하는 모든 것이 야망의 형태로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 이제 실제적인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한다. 첫째, 당신이 창조하고 당신의 계획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만큼 많은 사람과 동맹을 맺는 것이다. 둘째, 협력자들을 만나기 전에 그들에게 협력의 대가로 어떤 이점이나 혜택을 제공하라. 어떤 형태든 보상 없이는 누구도 무한정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당신의 협력자들과 적어도 일주일에 2번, 그리고 가능한 한 더 자주 만나서 필요한 계획이나 자금 축적 계획을 공동으로 완성할 때까지 준비해야 한다.
넷째, 자신과 협력자들 간의 완벽한 조화를 유지해야 한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협력 없이 큰 부의 축적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교육, 능력,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부를 쌓기 위한 모든 계획은 당신과 협력자들이 공동 창조해야 한다. 만일 채택한 첫 번째 계획이 성공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새로운 계획으로 교체하고 이 새로운 계획이 작동하지 않으면 작동하는 계획을 찾을 때까지 다시 다른 계획으로 교체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제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운 사람이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계획이 실패했을 때 일시적인 패배가 영구적 실패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라. 단지 실패는 당신의 계획이 철저하지 않았음을 의미할 뿐이다. 다른 계획을 세워라. 다시 시작하라. 제7법칙. 신속하고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실패를 경험한 2만 5천 명 이상의 사람을 분석한 결과 결단력 부족이 앞에서 설명한 실패의 주요 원인 30개 중 선두에 올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단순한 이론적 설명이 아니라 사실이다. 결정의 반대인 미루기는 거의 모든 사람이 정복해야 할 공통의 적이다. 단호한 결단력의 습관을 들이려면 눈과 귀를 크게 열고 입을 굳게 닫아야 한다. 풍부한 지식을 지닌 사람 앞에서 입을 연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당신의 지적 수준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진정한 지혜는 대개 겸손과 침묵을 통해 눈에 띄게 된다. 당신의 첫 번째 결정 중 하나는 입을 닫고 귀를 열며 눈을 크게 뜨는 것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남에게 말하기 전에 행동으로 보이자. 확실한 결정, 확실한 결단력이 철학이 시사하는 것은 강렬한 소망은 그 자체가 물리적인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암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의사결정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며 또 기꺼이 그것을 얻는다. 어떤 분야에서든 지도자가 되려면 빠르고 확실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그들이 리더인 주된 이유이다. 세상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는 사람을 위해 따로 공간을 만들어두는 습관이 있다. 확실한 결정에는 항상 용기가 필요하며 때로는 죽음을 각오한 용기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경제적인 부나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확실한 결정을 한 사람은 자신의 결정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 경제적 자유를 거는 것뿐이다. 제8법칙. 참고 견뎌야 한다. 인내는 야망을 금전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그 인내의 근본은 의지력이다. 의지력과 야망이 적절히 결합되면 강력한 힘이 생기게 된다. 약한 야망은 약한 결과를 가져온다. 인내심이 부족한 자신을 발견한다면 자신의 욕구에 더 강한 불을 지핌으로써 그 약점을 고칠 수 있다. 만일 당신의 인내심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되면 협력자를 만들어 조언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내심이 없으면 그 무엇이든 시작도 하기 전에 패배한다. 인내심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를 기억해야 한다. 인내심을 갖고 있다면 처음에는 진척이 더디고 일이 어려워 보여도 마침내 성공하고 만다. 다행히 인내심은 어디까지나 마음의 상태이므로 기를 수 있다. 모든 정신 상태와 마찬가지로 인내심은 다음과 같은 명확한 원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첫째, 명확한 목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인내심을 기르는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둘째, 야망. 세 번째, 자신감. 네 번째, 구체적인 계획. 다섯 번째, 정확한 지식. 여섯 번째, 협력심. 일곱 번째, 집중력. 여덟 번째, 습관. 인내심이 몸에 배어야만 한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적이라 할지라도 용기 있는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다. 그리고 부는 야망에 응답하지 않는다. 부는 명확한 야망과 구체적인 계획으로 뚝심 있게 버텨 실행해 나갈 때만 반응한다. 그래서 여기에 인내력을 습관으로 만드는 간단한 4가지 방법을 소개하겠다. 첫 번째, 간절한 소망으로 뒷받침된 명확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두 번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한 걸음씩 실행해 나가야 한다. 세 번째, 친척이나 친구,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요소들, 즉 자신의 목표에 방해가 되거나 좌절감을 안겨주는 모든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네 번째, 자신의 계획과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격려해줄 한 명 이상의 협력자를 만든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다. 이 책에서 말하는 12가지 법칙의 목표 또한 이 네 방법을 습관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제9법칙, 협력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부를 축적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하다. 계획을 행동으로 실행하기 위한 충분한 에너지가 없으면 추진력을 얻기 어렵다. 이번 장에서는 개인이 에너지를 획득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한다. 에너지는 조직화되고 올바르게 세워진 지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돈을 모으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는 돈을 축적한 후에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에너지가 조직화된 지식이라면 그 지식의 근원을 살펴보자. 첫째, 무한한 지성. 이 지식의 원천은 무한한 발상, 즉 창조적 상상력이다. 둘째, 축적된 경험. 인간의 축적된 경험은 잘 갖추어진 공공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축적된 경험의 중요한 부분은 공립학교나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곳에서 분류하고 체계화한다. 세 번째, 실험 및 연구. 과학 분야뿐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은 매일 새로운 사실을 수집하고 분류하여 정리한다. 이는 축적된 경험 지식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의뢰해야 할 지식의 원천이다. 여기서도 창조적 상상력은 자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주요 지식의 원천을 조사해 보면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해 지식을 수집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에너지의 요소를 더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협력자 그룹이란 명확한 목표 달성을 위해 두 사람 이상이 조화의 정신으로 지식과 노력을 조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협력자 원리의 두 가지 특성은 하나는 경제적 이점이고 다른 하나는 심리적 경제이다. 경제적 특성은 분명하며 이점은 자신과 협력자 간의 완벽한 조화를 이룸으로써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협력자 원리의 심리적 단계는 훨씬 더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영적인 에너지에 대해 언급하기 때문이다. 즉, 두 개 이상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우주에는 에너지와 물질이라는 두 가지 원소가 있다. 물질의 단위는 원자, 전자, 분자인데 이는 물질이 깨어지고 분리되거나 분해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에너지에도 단위가 있다. 인간의 마음도 에너지의 한 형태인데 자연의 정신으로 존재하는 것의 일부이다. 두 사람의 마음이 조화롭게 조율될 때 정신적 에너지는 친화력을 형성하며 이는 협력자들의 심리적 장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사실 말이 어렵지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뇌는 전기 배터리에 비할 수 있는데 여러 개의 전기 배터리는 하나의 배터리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뇌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기능한다. 즉, 조화로운 정신으로 합쳐진 뇌 집단은 하나의 뇌보다 더 많은 생각의 에너지를 제공할 것이다. 즉, 개별 두뇌들이 조화를 이루어 기능하게 되면 이 그룹을 통해 생성되고 증가된 에너지는 그 어떤 각자의 에너지보다 더 커지게 마련이다. 이제 무한지성과 가장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한다. 단지 읽으면서 생각하고 명상하면 된다. 그러면 곧 전체 주제가 펼쳐질 것이고 당신의 눈앞에 떠오를 것이다. 돈은 새색시처럼 수줍어하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또한 돈은 헤어진 여인을 되찾기 위해 가진 방법을 통해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열과 신념, 야망과 끈기로 붙잡아야 한다. 그 에너지는 또한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실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큰 돈이 들어올 때는 마치 홍수가 밀려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에너지가 작용한다.
커다란 강물의 흐름과 같다. 그러나 강물은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 한 방향은 역류하며 어떤 사람을 불어운반하며 다른 한쪽은 밑으로 흐르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휘말리게 한다. 큰 불을 축적한 사람은 누구나 이 흐름의 존재를 알아본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들은 홍수 때 역류하는 강물과 같이 부의 흐름을 타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들은 가난으로 이끄는 흐름에 휘말리게 된다. 가난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 물론 다른 사람의 협력도 불필요하다. 가난은 냉혹하고 무작위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부는 소심하거나 부끄러움을 잘 타기 때문에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누구나 부를 바랄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도 그러하지만 간절한 소망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만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10번째 법칙, 잠재의식을 끌어내야 한다. 잠재의식은 오감을 통해 모든 아이디어를 분류하고 기록하는 의식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그것을 저장한다. 그리고 그 정보들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다. 잠재의식은 밤낮으로 작용하며 언제나 깨어있다. 그리고 어떠한 아이디어나 정보라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잠재의식은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러나 잠재의식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계획이나 야망, 목표를 구체적인 형태로 변환시킬 수는 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에 의해 무한의 지성과 교류한다. 잠재의식이 인간의 한정된 마음과 무한한 지성 사이의 연결고리라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얼마든지 있다. 당신은 잠재의식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한 후 당신의 야망을 물리적 금전적으로 전환시키는 매개체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12가지 법칙은 잠재의식을 끄집어내기 위한 자극제이다. 기억하자. 잠재의식은 우리가 노력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자동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창조적이며 건설적인 암시를 주어야 잠재의식도 건설적인 정보를 계속 저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당신은 부정적인 정보를 차단하고 야망의 긍정적인 정보를 잠재의식에 심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이제 잠재의식의 문을 여는 열쇠를 손에 쥐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창조하는 모든 것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마음의 번뜩임, 즉 영감에서 시작된다. 인간은 결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만들어내지 않는다. 이런 영감은 상상력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편성되고 잠재의식과 협력하여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목표를 계획하고 창조할 수 있다. 잠재의식은 오로지 추론에서 기인한다기보다는 느낌이나 감정이 섞인 생각의 충동에 의해 영향을 받고 싶다. 따라서 감정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긍정적인 감정은 7가지, 부정적인 감정도 7가지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쉽게 들어오지만 긍정적인 감정은 자기 암시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잠재의식 속으로 자리 잡지 않는다. 잠재의식 속의 내적 수신기는 감정이나 느낌의 언어를 가장 잘 이해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7대 긍정적인 감정과 7대 부정적인 감정을 기술하며 잠재의식에 입력을 할 때 당신은 긍정적인 감정을 이용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멀리해야 한다. 7대 긍정적 감정은 다음과 같다. 야망, 신념, 애정, 섹스, 열정, 낭만, 희망. 다른 긍정적인 감정들도 있지만 이 목록들은 7가지 가장 강력한 긍정적 감정이며 창조적인 노력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감정들이다. 7대 부정적 감정, 공포, 질투, 증오, 원망, 탐욕, 미신, 분노.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동시에 마음을 지배할 수는 없다. 둘 중 어느 한쪽이 지배해야 한다. 긍정적인 감정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과 의무이다. 여기 습관의 법칙이 당신을 도울 것이다. 긍정적인 감정을 적용하고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만약 당신이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대부분 사람은 모든 것이 실패한 후에만 기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실패한 후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잠재의식에 작용하는 감정인 공포와 의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기도하기 마련이다. 그러니 이런 기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는 단지 아무 뜻 없이 단어만을 나열하며 공포와 의심에서 벗어나오자 하는 마음에 기도하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11번째 법칙. 잠재된 두뇌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창조적 상상력은 다른 사람의 뇌에서 방출된 생각을 수신하는 뇌의 수신극이다. 이는 우리의 현재 의식과 논리적인 생각, 사고력과 아이디어를 결부시킨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아이디어는 자극되고 증폭되어 보다 더 창조적인 상상력이 쉽게 전달된다. 주요하거나 격렬한 감정에 의해 증폭된 생각은 평범한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동한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두뇌 방송을 통해 하나의 뇌에서 다른 뇌로 전달되는 것이다. 한편 뇌가 빠른 속도로 진동할 때 매개체를 통해 다른 뇌에서 발산하는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끌어들이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생각들이 잠재의식에 포착되거나 활성화되기 이전에 자신만의 느낌이라는 감정을 갖게 되어 다른 사람의 잠재의식과 직접 교신하게 되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두뇌의 발신장치이며 여기에서 생각의 진동이 방출한다. 그리고 창조적 상상력의 수신장치가 생각의 진동을 수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야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12번째 법칙, 육감을 활용해야 한다. 12번째 법칙은 육감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노력하거나 간절히 원하지 않아도 자유자재로 우리의 무한 지성과 소통할 수 있다. 육감은 앞서 이 책에서 제시한 법칙들을 이해해야만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육감은 창조적 상상력이라고 일컬어지는 잠재의식의 일부분이다. 또한 이것은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생각을 포착하는 수신국이기도 하다. 육감은 다른 말로 예감 또는 영감이라고도 한다. 나는 대자연이 자신이 창조한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적을 신봉하지도 않으며 옹호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대자연의 법칙 중 일부는 내가 너무 이해하기 어려워서 기적으로 보일 만한 것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때 육감은 내가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도 기적에 가깝지만 단지 그 원리가 작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물질의 모든 원자에 스며들어 인간이 감지할 수 있도록 에너지의 모든 힘을 포용하는 영적 존재의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무한의 지성이 도토리를 참나무로 변환시키고 중력의 법칙에 따라 낮은 곳으로 물을 흐르게 하며 낮과 밤, 여름과 겨울이 각각 질서정연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 무한의 지성은 소망을 구체적인 물질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도록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 나는 영웅 숭배를 하던 시절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을 흉내내려고 애를 썼다. 그리하여 인생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던 9명을 흉내냄으로써 내 성격을 바꿔보려 했다. 이 9명은 바로 시인이며 사상가인 에머슨, 철학가 페인, 발명가 에디슨, 진화론자인 다윈, 정치가 링컨, 원예가 버뱅크, 자동차왕 포드, 철강왕 카네기, 그리고 나폴레옹 황제였다. 1년 이상에 걸쳐 나는 보이지 않는 상담가라고 할 만한 이들과 상상 속에서 회의를 하고는 했다. 밤에 잠들기 직전 눈을 감고 상상 속에서 나와 함께 테이블에 둘러앉은 이 위대한 인물들과 회의를 했다. 여기서 나는 내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앉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의장이 되었다. 나는 이 밤샘 회의를 통해 아주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 목적은 상상 속 위대한 인물들의 개성을 합성함으로써 나라는 사람 자체를 완전히 재구성하고 싶었던 것이다. 즉, 의도적으로 자발적 재탄생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다. 자기 암시는 성격을 구축하는 강력한 요소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성격을 형성하는 유일한 원칙이라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자기 암시가 내 성격을 재구축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러한 상상 속의 회의에서 나는 각 인물들에게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받아들이려고 했다. 에머슨 씨, 나는 당신의 인생을 시의 세계로 이끈 대자연에 대한 놀라운 신비를 알고 싶소. 당신에게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게 해준 당신의 그 어떤 자질이든지 당신이 받았던 깊은 인상을 내 잠재의식에 심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버뱅크 씨, 당신은 어떻게 선인장이 가시덤불을 벗고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만든 대자연의 법칙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전에는 외떡잎이 자라던 곳에서 쌍떡잎 식물을 길러내고 마침내 꽃의 색깔을 더 화려하게 할 수 있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폴레옹, 당신은 사람들을 감동시켜 용기를 주고 그들을 결연히 일어나서 용감하게 싸우도록 한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나는 패배를 승리로 바꾸고 그 숱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던 신념의 정신을 배우고 싶습니다. 운명의 황제, 기회의 왕인 당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페인 씨, 나는 당신에게 사상의 자유와 확신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와 사람을 따르게 하는 그 명쾌함을 알고자 합니다. 다윈, 어떤 선입관과 편견에도 굴하지 않고 자연과학 분야에서 인과 법칙에 대해 당신이 보여준 놀라운 인내심과 능력을 얻고 싶습니다. 링컨 대통령, 당신의 확실한 특징인 예리한 정의감, 지칠 줄 모르는 인내심, 유머 감각, 인간에 대한 이해심, 관용의 마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카네기 씨, 내가 선택한 일생의 일에 대해 나는 이미 당신에게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큰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위대한 성공 철학을 알고 싶습니다. 포드 씨, 당신은 내 지필 작업에 꼭 필요한 재료를 제공해 준 사람 중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가난을 극복하고 조직하고 통합하고 단순화할 수 있게 해준 당신의 끈기 있는 정신, 결단력, 침착함, 그리고 자신감을 얻고 싶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게 도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디슨 씨, 나는 당신으로부터 신념의 놀라운 정신을 배우고자 합니다. 당신은 수많은 자연의 비밀을 밝혀냈으며 당신이 실패로부터 승리를 얻어냈던 끊임없는 노력의 정신을 얻고 싶습니다. 상상 속의 인물들에게 설명하는 방법은 이루고 얻고자 하는 것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나는 정성껏 그들의 인생 기록을 연구했다. 이 야간 회의 과정을 마치고 몇 달 후 나는 이 상상 속의 인물들이 명백히 현실의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워했다. 그리고 그 9명의 인물들이 각각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이러한 회의는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결과가 두려워진 나는 몇 달 동안 회의를 중단했다. 그 경험들은 정말로 기괴했고 회의를 계속한다면 내 상상 속의 경험이란 사실마저 잊어버릴 것 같았다. 연습을 중단한 지 약 6개월 후 어느 날 밤 깨어났거나 혹은 비몽사몽이었을 때 내 머리맡에 링컨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곧 당신의 봉사를 필요로 할 것이요. 사람들이 신념을 잃고 공황 상태에 빠지는 혼돈의 시기를 겪게 될 것이요. 멈추지 말고 성공 철학을 완성하시오. 그것이 당신 인생의 사명이요. 다음날 아침 꿈을 꾸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깨어 있었는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그 외에도 그게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꿈이라면 그 꿈이 너무나 생생했기에 다음날 밤 다시 회의를 시작했다는 것만은 알고 있다. 그 이후 나는 회의에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그리스도, 성 바울,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 스피노자, 칸트, 쇼펜하워, 뉴턴, 공자, 플라톤, 소크라테스까지. 이 말을 꺼낼 용기가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가 겪은 특이한 경험을 말하면 오해받을 걸 알았기 때문에 조용히 있었다. 제가 이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생략했는데요. 마치 뷰티풀 마인드에서 내시 교수가 정신분열증에 걸려서 상상 속의 인물과 계속 얘기를 나누고 평생 그를 따라다니잖아요. 사실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작가가 이 경험을 자신이 실제 겪었던 경험을 용기 있게 말하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그의 고백이 진실하고 믿어지기 때문이죠. 이 말을 꺼낼 용기가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있어 내가 겪은 특이한 경험을 말하면 오해받을 걸 알았기 때문에 조용히 있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인쇄된 책에 내 경험을 말하기 위해 용기를 낸 것이다. 성숙함의 축복 중 하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거나 말하는지에 상관없이 때로는 진실한 사람이 되는데 큰 용기를 준다는 점이다. 나는 실제로 보이지 않는 위대한 인물들과의 회의 중 내 정신이 육감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나 시사를 수행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상상 속의 위인들과 회의를 개최한 내 본래의 목적은 자기 암시의 원리를 통해 내 잠재의식을 자극하여 어느 특별한 성격을 몸에 익히고자 한 것이었다. 모든 성과의 출발점은 야망이다. 그리고 종착지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대자연의 법칙에 대한 이해, 행복에 대한 인식과 이해로 이어지는 지식의 융합이다. 이러한 이해는 오직 육감의 원리에 대한 친숙함과 사용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 장을 읽는 동안에 당신은 높은 수준으로 정신적 자극이 끌어올려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참 좋은 일이다. 한 달 후 당신이 이 책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고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더 높은 수준의 자극까지 치솟는 것을 체험해보기 바란다. 이를 수시로 반복하면서 그때마다 얼마나 더 배웠고 배우지 않았음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결국은 실패에 따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인내하며 자유롭게 상상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모든 위대한 사상가, 예술가, 음악가, 작가 등의 정신이었던 그 무언가의 힘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야망을 금전이나 다른 물질로 쉽게 전환시킬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어떤 장애라도 쉽게 극복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나폴레온 힐이 1928년에 처음 출간한 거니까 거의 100년이 다 돼가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전 세계 독자들로부터 20세기 최고의 성공 철학서로 평가받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녹음이 좀 길어졌지만 이런 책을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긴 녹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